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케팅 리서치 3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OT를 합하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 3주차까지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달이 끝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름방학이 빨리 오겠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여름방학이 빨리 오겠죠.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에 이제 여름방학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짤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방학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짤 많이 돌아다니시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방학은 모두에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진도를 잘 나가가지고 방학까지 많은 배움을 얻어가도록 합시다. 그거를 원하는 게 이제 우리 대학생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실험 설계의 종류 부분 나가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실험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셨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험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던 거는 실험은 이제 독립 변수를 조작했을 때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독립 변수는 다른 말로 선행 변수라고도 부르고 실험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즉 조작할 수 있는 변수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맨 앞에 위치를 하는 게 독립 변수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같이 변화하는 변수고요. 결과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처럼 이제 연구자가 따로 조작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랬고 이제 실험의 종류는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실 실험,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현장 실험, 그리고 테스트 마켓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험실 실험은 이제 인위적인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일반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타당성 배우셨었는데, 실험실 실험은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실험은 독립 변수가 아닌 외생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실험실과 같은 통제된 상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실 상황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실험이고요. 그래서 현실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 내적 타당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외생 변수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뭐 테스트 마켓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과관계란 이제 특정 사건이나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사건이나 변수가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부른다 했었고, 성립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동시 발생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적 우선순위 조건은요, 원인이 되는 현상이 결과가 되는 현상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외생 변수의 통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외생 변수를 최대한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현장 실험은 인과조사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인과조사는 반드시 외생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실험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 중 하나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생 변수를 얼마나 잘 통제했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신뢰도라든지 품질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생 변수를 잘 통제해야 인과관계가 깨끗하게 측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험 변수를 일단 조작해 주어야 될 거고, 독립 변수를, 그 다음에 외생 변수를 통제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을 무작위화하는 이유는 외생 변수의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연구자의 의도나 참가자의 특성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화합니다. 그래서 뭐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나오고요. 내적 타당성은 실험실 실험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개념이고요. 측정된 결과 변수의 변화가 정말 실험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다른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독립 변수가 클리어하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 그 결과만 우리가 뽑아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내적 타당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독립 변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은요, 이제 현실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뭐 우연적 사건, 성숙 효과, 그리고 측정 수단 변화, 통계적 회귀, 표본 편중, 실험 대상 소멸,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험 효과에서 이제 주시험 효과, 상호작용 시험 효과 조금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시험 효과는 실험 경험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사전 검사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독립 변수의 측정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운전면허 필기 시험 그때 말씀드렸었죠. 운전면허 필기 시험 자체가 독립 변수라고 봤을 때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두 번 보면 당연히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시험 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이렇게 독립 변수의 조작을 가하기 전에 실시한 측정이, 그러니까 사전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전 측정이 실험 변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립 변수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주고 이제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광고를 보여주기 전에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결과가 또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측정 전에 했던 사전 검사가 본 측정과 상호작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타당성이 저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주시험 효과는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저하되고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외적 타당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시험 효과는요, 실험 결과가 독립 변수 때문인지 사전 검사 때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저하가 되는데, 상호작용 시험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실험을 받지 않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 결과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 저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회귀는요, 뭐 사전에 종속 변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극단적인 측정치를 지닌 대상자가 실험 과정 속에서 실험 변수를 경험한 후에 결과 변수를 측정했을 때 기존의 극단적인 값이 아닌 평균 값으로 근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평균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계속 극단적인 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극단적인 값은 회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뭐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애초부터 외생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화시키는 방법, 상쇄시키는 방법, 무작위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은요, 이제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처치를 경험한 그룹과 경험하지 않은 그룹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양이고요. 모든 종류의 실험 설계가 통제 집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에 이용되는 표준화된 기호 이제 4가지를 한번 보셨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O는 실험 변수의 결과 변수의 측정. 그래서 이거는 결과 변수의 그 다음에 X는 조작, R은 무작위화, 그 다음에 E는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드디어 실험 설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습은 끝났고, 자, 실험 설계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가장 일단은 여러 가지의 실험 설계 방법 중에서 적절한 실험 설계 방법을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실험을 집행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연구 대상 선정의 무작위화,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조작 가능성,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의 통제 정도 등에 따라서 사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실험 설계를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에 이제 따라서 비교해 보면 기본 요소에 따라서 비교를 해 보면 그림 5-2와 같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보시다시피 사전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X죠. 그래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설계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화도 안 해, 조작도 안 해, 그 다음에 외생 변수의 통제 정도도 이제 좀 떨어져, 그 다음에 측정 통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전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 그런 실험 설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수 실험 설계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부 동그라미인 걸 보면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실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 실험 설계는 이제 요 두 가지는 할만하다. 그래서 독립 변수는 조작을 좀 하고 외생 변수도 좀 통제를 하는데, 그리고 측정 시기랑 대상도 통제를 하는데 무작위화를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 실험 설계 역시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테니 뒤에 가서 이제 줄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전 실험 설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전 실험 설계란 실험자가 실험 변수를 조작하기가 어렵고 실험 변수의 노출 시기와 실험 대상을 무작위화할 수 없는 실험 설계다. 그래서 실험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취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순수 실험 설계라는 거 기억나시죠? 전부 동그라미였던 애. 얘보다도 훨씬 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사전 실험 설계를 과연 해야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만 딱 봐도 이 모든 것들이 타당성을 높여주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순수 실험 설계는 다 하는데 왜 굳이 하나도 안 하는 이 사전 실험 설계가 실험 설계로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툴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로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참가자의 초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글씨를 못 쓰네요. 조금 더 또박또박 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리적인 이유로 실험군과 통제군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약을 먹이는 거. 환자는 다 아픈 사람인데 누구는 약 주고 누구는 안 줘가지고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험 변수를 조작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실험 대상을 무작위하는 것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는 환자여야 되니까, 환자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여자만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병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험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자원 절약 문제.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 절약을 위해서 사전 실험 설계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실험 설계를 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순수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실험 설계를 사용하는 이유. 잠시 그 포즈를 거시고 이거를 필기를 하고들 계시겠죠? 저는 혼자 떠들고 있겠습니다. 포즈 걸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전부 이거를 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 초반에 했나? 이제 어떤 학생이 필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선생님이 너무 일찍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넘어갔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넘어갔다가 이걸 계속 했대요. 근데 포즈를 걸면 됐을 텐데, 그죠? 근데 계속 앞으로 넘겼다가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필기를 할 게 있으면 조금 멈추려고요. 이게 포즈를 걸면 왜 그렇지? 포즈를 걸면 이게 그 수강 시간이 더 빨리 안 늘어가지고 그게 좀 불만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듯 말듯 그 알쏭달쏭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근데 저는 나이가 들었을 뿐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점점 알 수 없게 되고,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26살이었거든요. 아니다, 27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차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났었지. 그리고 이제 학번 좀 높은 친구들하고는 동갑인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유하는 문화도 같고 알고 있는 밈도 같고 그런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동질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10여 년을 강의를 하고 나니까 나이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도파민 중독자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항상 쥐고 사는데, 그래서 웬만한 밈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밈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2024 밈 테스트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거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케팅 전공인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 트렌드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MZ 세대들이 쓰는 여러 가지 이런 밈이라든지 유행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젊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알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신경을 써야지 알 수 있네요. 우리 나이 든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뻘소리를 들으면서 다 필기를 하셨겠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전 실험 설계는요,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집단 비교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계 방법, 실험 설계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는요, 말 그대로 하나의 집단을 사후에 측정하는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변수에 노출된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실험 변수의 조작도 일어나지 않고 집단의 무작위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임의로 실험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작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도식화하면 앞에서 보셨던 뭐라 그래야 되냐, 기호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일단 조작을 가하고 그리고 후에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교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험 설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냥 상황을 보여주고 이제 결과를 측정하는 걸로 끝나니까. 그리고 이게 무작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실험 변수의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지우시고 조작은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업 방법 같은 거를 특정 수업 방법을 적용을 일단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을 측정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변수의 처치가 없다라고 하면 좀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치라는 그 기호가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비교군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실험 집단만 있고 통제 집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적 타당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외생 변수 때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 설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일단 학문적으로 봤을 때요, 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종속 변수의 결과를 측정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험 설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는 실험 설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실험하는 이제 독립 변수에 처치를 가하고 종속 변수를 관찰하는 데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우리가 실험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도 실험 설계로 끼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험 변수의 조작에 노출되기 전에 결과 변수에 대한 사전 측정을 하고, 조작이 가해지고 난 후에 또다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 실험 설계 방법은 O1에서 O0를 뺍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실험 효과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조작이 가해지고 결과 변수가 더 커졌으면 양의 결과 변수가 나올 거고요. 양의 그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O1이 O0보다 더 작으면 음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연적인 사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전히 우연적인 사건, 성숙 효과, 시험 효과, 측정 수단의 변화, 실험 대상의 소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생 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구 대상의 무작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특성이 집단 간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지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결과가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무작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집단을. 그렇게 되면은 연구자의 어떤 그런 바이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이어스 한국말로 뭐지? 편향된 어떤, 그죠? 편향된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잘못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무작위화 해가지고 뽑는다고 뽑았는데 나름, 근데 이게 완벽하게 무작위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디 하나의 표본이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결과가 깨끗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보다는 조금 나은 방법이지만, 이건 역시 외생 변수의 영향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기존의 성적을 먼저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셨던 특정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성적보다 이제 이후 성적이 떨어지면 이 특정 수업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게 오히려 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기존 성적보다 이제 성적이 더 높아지면 이 조작한 그 특정 수업 방법이 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집단 비교 설계에서는 드디어 통제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실험 대상을 실험 변수를 가하는 집단인 실험 집단과 실험 변수를 가하지 않는 집단인 통제 집단으로 구분해서 두 집단의 종속 변수에 대한 사후 측정 값들을 비교하는 실험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노출을 시키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 측정하는 거, 그리고 통제 집단은 광고에 노출을 안 시키고 인지도 측정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결과 변수의 측정값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에 의한 실험 효과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가해진 실험 집단의 이제 종속 변수 빼기 통제 집단의 이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를 빼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처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에 영향이 있는 거고, 이건 역시 이제 플러스 관계. 그러니까 이 0에서 5원을 뺐을 때 이제 정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면 광고가 노출됨에 따라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험 대상을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하고 나누어서 측정했기 때문에 외생 변수의 일부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비교 집단이 있죠. 그래서 비교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렇지만 실험 대상의 선정과 두 집단 간의 할당에 있어서 무작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조작 전 두 집단 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순수 실험 설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요, 표 5-2에 정리된 것과 같이 이제 측정 대상에 대한 많은 통제가 가능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보셨던 그 사전 실험 설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실험 대상을 무작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랜덤하는 그 무작위화의 R이라는 이제 기호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실험 대상 자체를 무작위화 시키기 때문에 이제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조작 가능하고 측정 시기와 측정 대상에 대한 통제에 가능한 그런 실험 설계이고요. 이로 인해서 외생 변수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무작위화를 거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순수 실험 설계의 예시로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 솔로몬 네 집단 설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사전 실험 설계에서는요, 집단 비교 설계에서만 통제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순수 실험 설계에는요, 죄다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의 무작위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제 집단이 다 존재를 하는 데서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를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랜더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것들을 다 무작위화를 시키고요. 측정 대상의 무작위화를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은 실험 변수에 노출을 시키고, 노출 전, 노출 후를 각각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은 실험 변수에 노출이 안 되죠. 그리고 종속 변수를 2번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효과는 어때요? 이제 실험 집단에서 조작을 가한 이후의 값이랑 이전의 값,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이후에 측정한 값에서 이전에 측정한 값을 뺀 값. 그래서 실험 집단이 얼마나 변했는지 마이너스 통제 집단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의 변화가 더 큰지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실험 설계에서요, 그 101페이지 식 5-6에서 위에 세 번째 줄, 식 5-6 위에 세 번째 줄. 그래서 이 실험 설계에서도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 시험 효과가 있었었죠. 우리 오늘 복습했었죠. 그래서 주시험 효과하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있었는데,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이제 독립변수 처치 전에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어떤 시험을 치르렀을 때 그 해당하는 독립변수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뒤에 있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변수에 노출되기 전에 실시한 측정이 실험 집단 대상자들이 실험 변수에 보다 강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에서는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없냐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측정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측정이 어쨌든 이후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달리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에서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형태의 실험 설계이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가 지닌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집단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외생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장점인데요. 그 밑에서 5번째, 6번째 줄을 보시면은 그 무작위로 추출된 연구 대상에 의해서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랜더마이제이션 다 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최초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처럼 사전 측정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두 집단의 최초 상태가 실제로 같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후 측정 설계를 하는 게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은요, 이 실험 설계에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 3개의 줄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 고칠 건데, 자, 이 실험 설계에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한 집단 비교 설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가 무작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못함으로써 아니고 못하게 되면 실제로는 집단 비교 설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무작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는 집단 설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그 집단 비교 설계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작위화를 어떻게? 잘 해야 되겠죠. 뭐든지 잘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요, 앞서 설명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값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솔로몬 4집단 설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설계 자체가 복잡하고요. 집단 수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잘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외생 변수의 영향력도 가장 철저하게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집단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설계라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실험 설계이고요. 그래서 모든 집단 A, B, C, D 집단을 모두 무작위화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A와 B 집단은 사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C, D 집단은 사전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A, C 집단은 실험 변수를 노출을 하고 B, D 집단은 통제 집단의 성격으로 실험 변수를 노출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각종 외생 변수의 영향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결과치가 얘네 둘이거든요. 그래서 5포에서 지금 여기 빼주는 건 뭐냐면 2분의 1,
O0, O2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는 사전 측정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치에서 사전 측정 평균을 빼주면 실험 결과치가 클리어하게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이제 그 통제 집단에 있는 최종 결과치하고도 이제 맞춰줍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치도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이 결과치들이 보정을 거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을 이제 뺐을 때, 실험 집단에서 통제 집단을 뺐을 때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측정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호작용 시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처치 자체가 미친 영향만을 추출하는 데는 이런 이제 그 계산 방법이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O4 마이너스 이제 O5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측정의 평균을 조정해서 보다 정제된 처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준 실험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야? 진짜 이상하게 적었네. 준 실험 설계 좀 낫죠? 네.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라는 거는요, 파란 글씨로 보이시죠?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독립변수 조작에 관한 완벽한 통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무작위화는 불가능하지만 실험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에는 유사 실험 설계가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라기보다는 조금 낫다.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현실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 실험 설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널리 쓰이는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시계열 설계를 보시겠습니다.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무작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R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전 사후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실험 설계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에서 대상의 무작위화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무작위화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 조건상 조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수는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실험자가 대상자를 무작위로 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동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동질 통제 집단을 갖고 있는 실험 설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 효과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O1에서 O0 빼고 O3에서 O2 빼고, 그래서 실험 집단 빼기 통제 집단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상관관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시계열 설계라는 게 나옵니다. 시계열 설계는요, 시계열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듯이 타임 시리즈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험 조건상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나눌 수 없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실험 변수를 노출시키기 전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결과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요, 이제 처치를 하기 전에 이제 3개의 분기로 우리가 해당하는 결과 변수를 측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처치를 한 후에 이제 4개 기수를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판매 실적을 한번 보고, 성과금 지불하고 나서의 판매 실적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맨 마지막 줄에서 3번째 줄을 보시면 시간에 따른 성숙 효과나 학습 효과, 회귀 효과 이런 것들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우연적 사건, 측정 수단의 변화와 같은 외생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후 실험 설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후 실험 설계는요, 연구자가 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특정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할 때 임의적으로 한 팀만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자주 섭취하는 사람군, 그 다음에 거의 먹지 않는 사람군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는 거, 이 정도가 다일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의한 독립변수의 조작과 연구 대상의 무작위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후 실험 설계는 연구 대상의 무작위 선정과 할당이 불가능하고 독립변수의 조작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순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현장 연구, 회고 연구, 전망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현실상에서 이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 그리고 현재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보는 회고 연구, 그리고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될 만한 변수를 파악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연 예상했던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전망 연구, 뭐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사후 실험 설계도요, 역시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탐색적인 연구 목적에 가까운, 연구 방법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설계 안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5장이 끝이 났습니다. 네, 어려운 게 많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자료의 수집으로 넘어가 보셔야 되겠죠. 자료의 수집은 좀 쉽습니다. 조금 힘을 내봅시다. 자, 진도를 나가려고 봤는데요. 녹화 시간을 보니까 5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1시간에 60분 정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있으면 60분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진도를 더 나가면 60분이 오바될 것 같단 말이지. 60분이 그냥 오바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오바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신나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자료의 종류들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정성조사, 정량조사 이것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성조사를 하게 되는 방법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조사, 그러니까 정량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은 잘 되고 계시죠? 네, 데이터 수집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2차 시 마치겠습니다. 4주차 1차 시에 만납시다.